시청자 여러분, 김동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누락된 상태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을 누락하고요, 양도할 때 직접 양도 비용을 누락한 상태에서 신고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세금 부담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을 공제 누락한 그런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하는 거 여러분 공부하셨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 양도가액에서요, 뭘 빼죠? 실제로 양도한 금액에서 사온 금액 빼줍니다. 실질 취득가액. 그리고 뭘 빼죠? 취득세 등을 뺍니다. 여러분, 여기서 취득세 등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세는 물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법무사한테 서기료를 줍니다. 그리고 취득할 때도 공인중개사한테도 중개수수료 지급되죠. 이거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여기에는 법무사 서기비용과 중개인 수수료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제하는 것이 부동산을 사가지고 취득한 이후에 들어간 비용이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요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본적 지출은 그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가 증대되는 지출입니다. 그런데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자본적 지출에 상관되는 내용은 수익적 지출인데요, 수익적 지출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내용이 다 실무적으로 방대합니다. 그리고 뭘 공제합니까? 직접 양도 비용을 공제합니다. 직접 양도 비용을 공제하면은 양도 차익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때 실무적으로 이 자본적 지출과 직접 양도 비용을 기타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를 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공제를 누락한 사례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실수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2014년에 4월에 A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자, 4월에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4년 후에, 예를 들어서 2018년도입니다. 4년 후에 10월에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확장공사. 여러분, 저 베란다 같은 거 터가지고 거실을 좀 확장하는 경우 있죠. 또 2019년 1월에 베란다 사치를 설치했습니다. 베란다 사시를 설치하고요, 난방시설을 교체했습니다. 난방시설을 교체했다. 그리고 2023년 5월에 공인중개사하고 계약하면서 미리 중개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중개수수료. 그리고 2023년 7월입니다. 7월에 이 A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양도라고 하는 것은 계약일이 아닙니다. 양도라고 하는 것은, 양도시기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이 돈 받은 날입니다. 대금 청산일입니다. 바로 이렇게 확장공사를 하거나 베란다 샤시 비용을 지출하거나 또 난방시설을 교체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양도할 때 들어가는 중개수수료, 또 양도시에 세무사한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도 직접 양도 비용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본적 지출과 직접 양도 비용을 공제받아야 되는데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빙서류가 부족하거나, 또 어떤 것이 자본적 지출에 들어가는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드시 적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증빙서류. 합당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이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빙서류를 잘 제출해야 되고, 신고할 때 양식에 또 신고하고 서류를 잘 제출해야만이 세이빙 텍스, 절세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영수증은요
신용카드 매출점표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점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점표. 그리고 현금 영수증도 가능합니다.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 부가가치세 VAT 납부한 세금 계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까지도 소비자가 부담하잖아요. 만약에 공사 비용이 200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10% 20만 원 VAT가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금 영수증이라든가 세금 계산서 증빙서류를 잘 수치 보관해야 되라. 이거 수치 보관. 잘 받아가지고 보관해라. 어디에다가 집을 사게 되면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 필증 주죠. 거기다가 취득세 영수증 공인중개사 수수료 다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팔 때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공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증빙서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집을 샤시 비용이 들어간다 또 확장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도급계약서 작성하잖아요. 도급계약서. 여러분들은 도급계약서 도급인 반대는 누굽니까? 수급인. 공사하는 사람 도급인, 공사를 받는 사람은 수급인인데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계약서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또 뭘 받을 수 있어요? 견적서도 받을 수 있죠. 견적서. 이런 것들이 다 증빙서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어느 것이 자본적 지출이고 어느 것이 수익적 지출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본적 지출의 반대는 뭡니까? 수익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타 필요경비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자본적 지출의 개념은 뭐냐? 개념은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겁니다. 내용연수가 연장된다. 여러분 내용연수라고 하는 건 useful life, 사용 가능 연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토지라든가 건축물의 가치가 증대된다. 가치가 증대되는 지출입니다.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가치가 증대되는 지출이 바로 자본적 지출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수익적 지출은 현상유지입니다. 현상유지. 즉 경미한 계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미한 계량. 내용연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본래의 기능을 유지한다. 본래의 기능 유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선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은 가치가 증대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지출, 수익적 지출은 현상유지를 위한 비용입니다. 예, 현상유지. 자, 그러면 이러한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되느냐? 필요경비 해당 여부입니다.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익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예시를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예시. 자, 어떤 것들은 자본적 지출이고 어떤 것들은 수익적 지출인가 한번 예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베란다 샤시비 자본적 지출에 들어갑니다. 또 건물에 난방시설을 교체했다. 보일러를 완전히 교체했다. 이것도 자본적 지출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보일러를 수선했다. 이건 수선비니까 수익적 지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범창이라고 있죠. 방범창. 이중창을 만드는 거. 방범. 예, 도둑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범창을 설치했다. 이것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은 사회 통념상 발코니 샤시 비용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익적 지출 벽지 같은 거 벽지 발랐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장판 교체 비용 장판 교체 비용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확장할 때 인테리어 할 때요 안 되는 게 있고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인테리어 업자한테 뭐 2천만 원 줬다 다 공제 안 해줍니다. 거기에는 장판 비용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벽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싱크대 안 됩니다. 싱크대. 주방기구죠. 싱크대, 주방기구 이것도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외벽에 공사비용 있죠. 페인트 칠하는 거 공사비용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문짝을 교체했다. 문짝 교체비용 또 조명 교체비용도 되지가 않습니다. 하수도관 교체했다. 안 됩니다. 오수 정화조 설치비 안 됩니다. 변기에 화장실 타일 변기 공사비용 들어갔다. 변기 공사비, 변기가 막혀가지고 공사비 들어간 거 인정이 안 됩니다. 유리창이 깨졌다. 유리창을 갈아 끼웠다. 기와장이 깨져가지고 기와장을 갈아 끼웠다. 그러니까 어떤 재해를 입어가지고요. 외장 복구 이런 거 안 된다. 외장 복구한다. 이런 것들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도색, 페인트 칠한 거 안 됩니다. 유리창 삽입하는 것 안 됩니다. 화장실 공사비도 안 됩니다. 마루 있죠? 거실, 마루 공사비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신고를 했는데 영수증 다 전부 신고했는데 과세관청에서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루를 수선했다. 안 됩니다. 화장실 수선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되는 건 뭐냐? 방범창, 발코니, 확장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예를 들어서 방 확장 공사했다. 베란다 샤시 비용, 난방 시설인데 완전히 보일러를 교체해야 됩니다. 이런 거 됩니다. 그리고 중개 수수료도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양도 비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양도 비용. 직접 양도 비용입니다. 양도 비용은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인데요. 만약에 계약서 작성 비용도 들어갑니다. 계약서 작성 비용입니다. 또 여러분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공증비용 들어가는 게 공증비용. 공증인한테 가가지고 공증 서는 경우 있죠. 여러분 공증인이라고 하는 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법관, 판사, 검사를 10년 이상 한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등록된 사람, 법무부 장관이 그 인정서를 줍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비용이 들어갔다. 그리고 인지대, 소개비,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서 국민주택채권사지요. 네. 국민주택채권을 사는데 다 어떻게 합니까? 사는 게 아니라 할인하잖아요. 만약에 채권 금액이 200만 원인데 190만 원 주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 뭐가 생깁니까? 매각차손이 생기죠.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입니다. 매각차손. 여러분들이 국민주택채권 사가지고 은행에 사가지고 거의 다 할인하잖아요. 그때 매각차손도 직접 양도비용에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과 직접 양도비용을 기타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공제가 누락된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꼭 영수증 챙기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잘못 판단해 가지고 감면을 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로. 양도일 현재 지목이 농지해야 됩니다. 양도 시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도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 7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 시간에는
자격농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격농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농사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농지의 지목은 전답과수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8년 이상 작용을 하고 그 농지를 양도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 1억 원까지는 감면받는다. 또한 토지를 5년간 여러 번에 걸쳐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조세특례 제한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잘못 판단해 가지고 감면을 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격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격농지 실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2003년도 1월에 A농지를 취득했습니다. A농지. 이때 농지라고 하는 건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되겠죠. 자, 3억에 샀습니다. 그리고 2023년 20년 후입니다. 3월에 A농지를 대지로 지목을 변경했습니다. 전답과수원에서 대지로 지목을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지목을 변경하는 것도요, 취득으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내야 돼요. 왜? 전답과수원에서 건물을 질 수 있는 대지가 됐기 때문에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되는 것도 취득으로 의지해서 취득세를 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해 2023년 6월에 A 대지를 처분했습니다. 얼마에 팔았느냐? 9억 원에 팔았어요. 9억 원. 8억 원에 팔았다? 8억. 좋아요. 9억 원이나 8억 원이나. 8억 원에 팔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지목을 변경했느냐 하는 겁니다. 농지 자체로 안 팔리니까 농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해서 건물을 질 수 있도록 해서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2003년도에 사가지고 무려 20년 가까이 작용을 했어요.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지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농지를 20년 농사 짓고 지목 변경해서 대지로 팔았는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 양도일 현재 지목이 농지여야 됩니다. 양도 시점. 양도하고 대금 받는 대금 청산일, 양도 시기, 그 양도 시점에 지목이 전답과수원이어야만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목 변경했어요. 왜? 그 토지를 잘 팔기 위해서. 농지니까 거래가 안 되니까 집을 질 수 있는 대지로 지목 변경해서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8년 이상 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1억 원, 5년 동안 많게는 2억 원을 감면을 받지 못했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도소득세 자격농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요, 취득일로부터 1월달에 취득했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경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8년 이상 경작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 경작해야 돼요. 자기가 직접 경작. 직접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는 농사 못 지니까 자기 노동력은 2분의 1을 투하하고 나머지 또 사람을 써서 농사를 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노동력이 2분의 1이 돼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져야 한다. 그리고 대리경작하면 안 돼요. 본인이 직접 경작해야 된다. 그리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충족이 안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8년 이상 여러분 조건이 충족됐습니다.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경작했다. 직접 작용을 했다. 양도일 현재 농지였다. 그렇게 된다,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일정 금액 수익 금액이 많아지면 뭐 사업을 하던 직장 다니면서 소득이 많으면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주 요건은요. 거주 요건은 농지 소재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거주 요건. 거주 요건은 농지 소재지에 관할하는 시군구에 살아야 돼요. 아니면 농지 소재지에 연접한 인근 지역의 시군구에서 거주해야 된다. 그리고 농지 소재지와 거주지, 즉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구 거주지에서 농지 소재지까지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여야 한다. 이런 것들이 거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농지를 소재하는 시, 군, 구 지역이어야 한다. 그리고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어야 한다.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거주 요건이 되고, 두 번째 경작 요건입니다. 경작 요건은 본인 스스로가 농사 지어야 되죠. 그러나 자기 노동력은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고, 힘이 모자라면 이제 제3자한테 노동력을 빌렸으면 되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 농지 요건입니다. 농지 요건은, 농지의 개념은 뭐냐? 지적 공부에 관계없습니다. 지적 공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농지여야 합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내가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입니다. 내가 농사를 실질적으로 짓고 있다. 그러면 이 농지에는 어느 것들이 포함되느냐? 여러분, 농막이라는 거 아시죠? 농막이라는 건 농사를 짓기 위해 간단하게 지은 집, 뭐 휴식도 하고요, 농기구도 보관하고, 그리고 퇴비사, 거름 같은 거 모아두는 퇴비사, 이것도 농지에 들어가고요. 물을 쏴두는 양수장, 이것도 농지에 들어가고요. 취소라고 하는 거 뭡니까? 늪 같은 걸 말하죠. 늪. 그리고 농도, 농길 말하죠. 농도 또는 농로라고 하죠. 논길, 물길, 수로, 이런 것들도 다 농지에 해당이 되는데, 농지란 공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다면은 그건 농지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농지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한다. 감면 금액은 1억 원까지다. 그러나 5과세기간입니다. 5년 과세기간 동안 토지를 여러 번에 걸쳐서 양도했을 때는 최고 2억 원까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 혜택이 있다. 그러나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경작기관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경작기관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요,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이러한 소득이 있다면 소득이 있는 그 기간에는 경작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근로자입니다. 근로소득. 총급여에 근로소득이 되겠죠? 직장 다니면서,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도 1년에 농사 질 수 있어요. 1년 365일 중에 경작은 90일 이상 경작하면 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직장 다니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농사 졌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일 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경작기간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금액. 여러분, 총 금액이라고 하는 건 근로소득이 되겠고,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직접 자영업자를 말하죠. 사업을 해서 얻어지는 소득이 역시 3,700만 원 이상이면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수익금액입니다. 총수익금액. 자, 사업소득이 3,700만 원 이상입니다. 이상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데, 총수익금액 중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수입인데요, 도소매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 도소매업, 이런 3억 원 이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총수익 금액이라고 하는 건 1년 매출액을 말합니다. 총수익 들어온 거 1년 매출액이 도소매업이나 부동산 매매업은 3억 원 이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제조업,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1억 5천만 원 이상일 때는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서비스. 서비스업은 7,500만 원 이상입니다. 서비스업은 7,500만 원 이상을 총 1년 매출액 수입액이 7,500만 원 이상일 때는 경작을 했다 하더라도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경작기간으로 또 인정되는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경작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 농업을 했다. 내가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었다.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은요 3억 원 이상인데 부동산 매매업이 아니라 임대업,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임대하는 사람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이거는 가능합니다. 네, 경작기간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농가 부업소득입니다. 농가에서 부업으로 인한 소득 이런 것들은 경작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작기간에서 포함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예, 총 급여액이 근로소득 3,700만 원 이상, 사업자 3,700만 원 이상, 그리고 총 수익금액이 도소매업과 부동산 매매업은 3억 원 이상이 되겠고, 그리고 제조업, 숙박, 음식업은 1억 5천만 원 이상, 서비스업은 7,500만 원 이상일 때는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8년 이상 경작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 8년 이상 경작할 때 내가 소득금액이 이렇게 월급을 많이 받았다. 예, 그 직장생활하면서 1년에 3,700만 원 이상, 4천만 원, 5천만 원이다. 그런 사람들은 경작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3,700만 원 이상 요건을 언제부터냐? 3,700만 원 이상 요건을 언제부터냐? 2014년 7월 1일입니다.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이후에 양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3,700만 원 이상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고요. 총 수익금액 기준입니다. 총 수익금액 기준은 언제냐? 2020년입니다. 2020년 귀속분부터 적용. 2020년부터 적용한다. 총 수익금액. 그래서 여러분 총 수익금액이 어떤 겁니까?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은 3억 원 이상, 그리고 제조업, 숙박, 음식점업은 1억 5천만 원 이상, 그리고 서비스업은 7,500만 원 이상인데요. 이러한 총 수익금의 기준은 2020년 귀속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소득이 있는 사람, 총 수익금액이 있는 사람은 경작을 했다 하더라도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 내가 6년 동안은 소득이 없어서 6년 경작했어요. 그런데 2년 동안은 이런 소득이 있었어요. 경작에서 제외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2년을 경작하게 되면 총 8년을 경작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1억 원까지, 최고는 2억 원까지도 감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팔았을 때 여러분 세무서에다가 자격농지를 양도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 받는다는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과세관청에서 감면을 해줍니다. 그런데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가가 감면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셀프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야만이 혜택이 주어진다. 자, 오늘은 8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1억 원 감면, 많게는 2억 원 감면받은 것을 학습을 했는데요. 자,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경작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자격농지이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양도일 현재 지목이 농지이어야 한다. 이럴 때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 내도 되는데 잘못 판단해가지고 세금을 1억 6,100만 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주택을 살 때는 1년이 지나야 돼요. 1년. 그런데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또 하나의 주택을 샀다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중에서요, 신규주택이죠. 처음에 산 신규주택의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때 그런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그 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가 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사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12월에요. A주택을 취득했습니다. A주택을 취득했다. 얼마에 샀느냐? 5억에 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21년 11월입니다. 11월에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얼마에? 7억 원에. 자, 여러분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아니겠습니까? 2020년도에 사고 2021년도에 샀으니까 일시적인 2주택인데 이런 상태에서 2024년 1월에 A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얼마에 팔았느냐? 10억에 팔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지금 A주택과 B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A주택을 지금 양도했어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인데 여러분 A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요, 이 사람은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느냐? 안 내도 되는데 잘못 판단해 가지고 세금을 1억 6,100만 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세금. 이 양도소득세만 1억 6,1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A주택은 종전주택입니다. 이거는 신규주택이에요. 12월에 A주택을 산 사람이 2021년 11월에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집이 두 채 아닙니까?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했는데 세금을 내란 얘기예요. 자기는 세금이 없는 줄 알았는데 세금을 내란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주택을 살 때는 1년이 지나야 돼요. 1년. 1년 경과 후에 사야 되는데 12월에 사가지고 다음에 12월에 사가지고 그 다음에 또 11월에 샀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년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신규주택을 산 날이 1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종전주택을 A주택을 샀으면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사야 돼요. 그런데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또 하나의 주택을 샀다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주택을 산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B주택을 사야 돼요. 그리고 A주택은 팔면 세금이 없죠. 1년 지난 후에. 그런데 이분은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팔았기 때문에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된다. 이때 이 사람이 A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1년이 경과됐다. 그리고 B주택을 취득했다.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 A주택은 몇 년 이내에 발견됩니까?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때 A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 서울 같은 경우는 2017년 8월 3일 날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됐으니까 지금 이건 조정 대상 지역이네요. 그렇다면 2년 거주해야 돼요. 서울 같은 경우는 2017년 8월 3일 날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됐기 때문에 지정된 이후에 집을 산 사람은 당연히 2년을 보유하고 2년을 거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강의해 드렸습니다. 예. 근데 이분은 종전주택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했다 하더라도 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유기간은요, 이 종전주택은 항상 2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전주택을 취득했으면 무조건 새로운 주택을 사기 전에 1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1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주택을 사야 됩니다. 그러나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사게 되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혜택이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미적용하기 때문에 세금이 무려 1억 6,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사람은 2024년도에 팔았으니까 2021년, 22년, 23년 3년 한 1개월 보유했네요. 3년 1, 2개월. 그러면 실지 양도가액이 얼마입니까? 실지 양도가액이 2024년 1월에 10억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실지 취득가액은 얼마였나요? 3년 전에 실지 취득가액은 2020년 12월에 A주택 5억에 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뭐 취득가액, 취득세라든가 자본적 기출 양도비용 빼고요. 자, 사원금액하고 판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양도 차익이 5억이 생겼습니다. 그럼 원래는 종전주택을 1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주택을 사면 이거 세금이 없어요. 5억을 양도 차익이 생겼다 하더라도 세금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세금을 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뭘 뺍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뺍니다.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얼마 뺍니까? 3년 보유했으니까 6% 아닙니까? 6%? 그쵸? 3년에서 4년이니까 1년에 2%니까 6%를 공제하게 되면은 여기에 0.6입니다. 0.06, 6%. 그러면 3천만 원 공제하네요.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 나오느냐? 4억 7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뭘 공제하지요? 양도소득 기본공제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오죠. 얼마입니까? 4억 6,750만 원. 4억 6,750만 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다 뭘 곱합니까? 세율 곱하죠. 양도소득세 과표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는 40%입니다. 여기서 40% 곱한 금액에서 나온 금액에서 뭘 공제합니까? 누진공제 빼주죠. 네. 누진공제가 얼마입니까? 2,594만 원입니다. 다시요. 양도소득세 과표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는 40%니까 4억 6,750만 원에다가 40%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 2,594만 원을 빼니까 납부세액이 얼마냐? 1억 6,106만 원입니다. 1억 6천만 원 손해본 거예요. 아니 세금 낸 거예요. 원래 안 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달만 더 있다가 샀으면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11개월 만에 또 종전주택을 사고 11개월 만에
새로운 주택, 신규 주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보유기간입니다. 등기부상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사야 되는데 1년 미만의 주택을, 신규주택을 사가지고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종전주택 1년 이상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종전주택 그 해석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2014년 12월 31일 날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A주택을. 그러면 B주택은 언제 사야 되는 게 옳습니까? 1년 후에 사야 돼요. 그러면 2015년 12월 31일 되겠죠. 1년 후니까, 1년 이후니까 12월 31일이 1년이 지난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0일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신규주택을 사야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한다. 몇 년 이내? 3년 이내. 그러나 이 종전주택이 이 당시는 2014년도는 조정 대상지역이 아니니까 이 주택, A주택은 거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했다면 당연히 2년 보유하고 당연히 2년을 거주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경우 또 소개하겠습니다. 흔치 않은 경우인데요. 해석 사례입니다. 제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A주택, 종전주택입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습니다. 증여받는 아들 수중자가 별도 세대입니다. 별도 세대라는 건 아버지도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아들도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요. 원래는 아들이 소득이 있으면 단독 세대 구성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30세, 만 30세 이상은 단독 세대,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단독 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A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산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은 아들이 가지고 있는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역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사례는 흔치 않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2주택 특례 여부는요. 특례 여부는 언제 기준이냐? 무조건 양도 시점입니다. 양도 시점. 그 양도 시점은요. 양도식이라고 하는 건 매도인 입장에서 대금 청산일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특례 여부 특별한 경우인데요. 아버지가 3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주택을 3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증여를 했습니다. 3주택을 가진 사람이 하나의 주택을 증여했다. 그래서 2주택이 되었다. 그런데 그 2주택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요건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세법은 해석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신규 종전주택을 취득해서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신규주택을 사도록 되어 있는데 신규주택 취득 요건에 기한 외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 신규주택을 취득 요건에 기한 외외 사유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기한 외외 사유입니다. 여러분, 자, 일반적으로 종전주택을 A주택을 샀으면 이거 몇 년 이상 보유하라고 그랬죠? 1년 이상 보유하고 그리고 신규 주택을 B주택을 취득하라고 그랬어요.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만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주택이 1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외외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이거를 수용당했다. 이 집을 샀는데 1년 미만에 6개월 만에 예를 들어서 수용당했다. 국가로부터 수용당했습니다. 이렇다면 1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1년이 안 됐는데 수용당하니까 부득이하게 집을 살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취득 요건 기한 외외 사유입니다. 원래는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해야만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 집을 샀어요. 부득이한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샀는데 이 집이 1년 이상이 안 된 겁니다. 어떤 경우냐? 아이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사가는 경우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취약 문제입니다. 취약. 아이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사가는 경우. 그리고 남편이 다른 타 지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급무상 형편입니다. 급무상 형편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집을 사가지고 갔다. 그런데 이 종전주택은 1년 이상 보유 안 해도 1년 이상 한 것처럼 보아서 비과세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가족 중에 질병 요양입니다. 질병 요양을 위해서 신규주택을 샀다. 아니면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전학입니다. 학교 폭력, 학폭. 학폭 전학. 아이가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타 지방으로, 타 지역으로 이사가게 됐다. 부득이한 사유 아닙니까? 바로 뭐냐? 취약이라든가 근무상 형편이라든가 질병 요양이라든가 학교 폭력으로 전학을 가는 경우 집을 샀는데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년 이상 한 것처럼 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수도권 법인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법인 그리고 공공기관 등이 우리나라에 공공기관 등이 많죠. 수도권에 있는 법인이나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어디로 이전됩니까? 지방으로 이전됐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 시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이기 때문에 다 지방으로 이사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공기관 등 이전으로 부득이하게 지방에다가 주택을 취득했다. 그렇다면 종전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년으로 해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바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데 취득 요건의 기한이 종전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한 외외적인 사유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1년 이상 한 것으로 모아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참 방대한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걸 모르고 여러분들이 집을 사가지고 3년 이상, 2년 이상 보유했고 새로 주택을 산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이내 팔았으니까 비과세했다고 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은 과세한 겁니다.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을 미적용했기 때문에 1억 6천만 원 세금을 낸 것입니다. 5억 생겼어요. 이익이. 그런데 1억 6천만 원 세금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건 뭐냐? 내가 종전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여유자금이 있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데 무조건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사는 경우 이때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서 종전주택은 새로운 주택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된다. 그러나 그 종전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2년 보유하고 2년을 거주해야만이 비과세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가 주택을 상속받고요. 다른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 경우는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서 주택을 상속받지 않거나 소수 지분만 상속받는 것이 세금 절세의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 양도하여 비과세를 받지 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일반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거든요. 이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무조건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례는요, 내가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을 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는 겁니다. 이렇다면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자, 실수 사례입니다. 2017년 1월에 A주택을 상속받았어요. 그러니까 주택이 없는 사람이 상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2020년 1월에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7억에. 그리고 B주택을 2023년 7월에 11억에 양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B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착각한 거지요. 주택이 없는 사람이 상속을 받았다. 상속받은 이후에 주택을 샀다면 그 산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비과세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김호평 씨는 2017년 1월에 부친으로부터 1주택, 부친 사망으로 A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2020년 1월에 B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3년 7월에 B주택을 양도했다. 이러면 무조건 과세라니까요. 그러면 한 3년 정도 이상 보유했죠. 1월에 취득해서 7월에 팔았으니까 한 3년 6개월 보유했는데 이건 무조건 세금 냅니다. 자, 보실까요? 김호평 씨는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제외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B주택을 양도한 후 과세관청에 세금이 없는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상속 개시일 이후 취득 양도한 B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과세를 적용했다면요, 세금이 없어요. 자, 이런 경우는 내가 일반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받아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호평 씨는 상속을 먼저 받은 거지요. 그 이후에 주택을 샀어요. 그리고 그 주택을 팔았어요. 그럼 비과세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2,300만 원이 세금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실까요, 여러분? 상속 개시 당시 이미 일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당연히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김호평 씨는 상속 개시 이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다면 일반 주택 양도하면 세금이 없어요. 그러나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은 이후에 일반 주택을 사가지고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무조건 세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주택의 취득 순서를 따져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상속 개시일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상속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지요. 그러나 상속주택보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은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또 나오네요.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 경우, 내가 주택을 상속받고요, 다른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 경우는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서 주택을 상속받지 않거나 소수 지분만 상속받는 것이 세금 절세에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속을 받은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상속을 안 받는 것이 좋죠. 네. 형제들끼리 상속재산을 분할해서 형님들한테 주고 나는 소수 지분, 조금 적은 지분만 상속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공동으로 상속받을 때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상속지분이 작은 상속인은 일반주택 양도시에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받은 이후에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안 받거나 소수 지분이만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상속주택 특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네요. 상속 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한 개씩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어떤 거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가지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조합원 입주권도 상속주택에 해당되고, 또 분양권을 아버님이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권이 완공돼 가지고 취득한 주택도 상속주택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한 개가 아니라 2개 이상 소유한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겁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2개 이상 주택을 소유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 상속주택의 판정 순서가 나옵니다. 4가지가 나오는데요. 피상속인이 2개 이상 주택을 상속받을 때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소유한 기간이 2개 이상인 경우에요. 똑같아요. 아버님이 2개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소유기간이 똑같습니다. 그때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그러니까 2개 상속을 받았는데 소유기간이 같아요. 그때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긴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판단한다. 세 번째는 피상속인이 2주택을 가지고 있다 돌아가셨는데 피상속인이 2개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거주기간이 같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입니다. 세 번째는 피상속인이 상속 당시 거주한 주택. 자, 그런데 네 번째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기간이 같은 주택이 2개 이상 있을 때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상속인이 선택한 1주택을 상속주택 판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주택의 판정 순서는 4가지가 된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일반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상속 개시 당시 내가 보유한 주택, 또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상속인이 조합원 입주권, 또 상속인이 분양권이 완공되어 취득한 주택, 이런 것들이 일반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공동상속주택 특례 규정이 나옵니다. 여기 오타가 되겠네요. 공동상속주택 특례는요, 소득세법, 여기 령이라는 것, 소득령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을 말합니다. 155조 3항인데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은 아래의 순서에 따른 상속인 주택수에 산입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는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공동상속주택은 누가 상속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느냐?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입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공동상속일 때요. 아니면 큰 상속인이 없다. 그런데 그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아니면 큰 상속인도 없고 거주하는 자가 없을 때는 최연장자가 상속인이 그 주택수에 산입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없으면 피상속인이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 아니면 피상속인 중에서 최연장자가 상속인 주택수에 산입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위 상속주택 특례에서 정한 판정 순서에 따른 1주택만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고 나머지 상속주택은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소수지분을 상속받는 경우라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를 보시겠습니다. 역시 소득세법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입니다. 자,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시골의 읍면지역에서 농어촌 주택을 가지고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다음에 해당하는 농어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국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내가 일반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 시골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농어촌 상속주택 요건은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돌아가신 피상속인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읍면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입니다. 그런데 이 농어촌 주택은요, 수도권 밖의 지역이어야 됩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이 아닌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도시지역이 제외되는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읍면지역에도 도시지역 있잖아요. 여러분,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인데 도시지역 안에 있는 지역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읍면지역에 있는 관리지역이라든가 농림지역이라든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농어촌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농어촌 상속주택의 경우는요, 상속인이 일반 주택을 계속 취득, 양도하더라도 비과세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농어촌 주택입니다. 농어촌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는 상속인이 일반 주택을 계속 취득하여 양도하더라도 무조건 비과세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속주택 관련 사례별 과세 문제인데요. 자, 이거 참 쉬운 건 결코 아닙니다. 보실까요? 자, 동일세대 상속입니다. 자, 이 말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은 세대라는 거야. 아들도 일반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주택을 받았다. 이럴 때는 상속주택을 팔아도 선양도입니다. 일반주택을 팔아도 비과세 여부는 불가능입니다. 무조건 과세라는 것입니다. 왜? 동일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일세대니까 1세대 2주택이에요. 이럴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적용도 안 되고 중과를 적용합니다. 여러분, 일반 세율은요 6%부터 45%인데 중과한다는 것은 1세대 2주택일 때는 20%를 더 중과하고요. 1세대 3주택일 때는 30%를 더 중과합니다. 그러나 2025년 내년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중과를 유예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거 봉양 합가 후 상속입니다. 자, 나도 1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부모도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나이가 연세가 많아서 건강상 이유로 제가 동거봉양입니다. 예, 아버님을 우리 집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봉양을 목적으로 합가 후에 상속을 받았다. 합가를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다면 동거봉양 합가 이전에 보유주택입니다. 이때 상속주택은 비과세가 안 됩니다. 불가능인데 내가 일반주택 양도할 때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는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5년 이내 양도할 때는 기본세율 6%에서 45%까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세대 상속입니다. 자, 아버지도 별도세대 가지고 있고 단독세대 구성하고 있고 나도 아들도 단독세대 구성하고 있을 때 상속주택 취득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돌아가셔가지고 먼저 상속주택 받고 후에 내가 일반주택을 샀어요. 그러면 1세대 2주택이지만 이거는 비과세 혜택이 안 됩니다. 비과세 불가능, 일반주택도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양도하게 되면 다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다 같죠? 내가 상속을 먼저 주택을 받고 일반주택을 샀을 때 이거는 무조건 상속주택도 과세하고 일반주택도 과세한다는 겁니다. 1세대 2주택으로 중과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보세요. 별도세대인데 선일반주택입니다. 내가 먼저 주택을 취득했어요.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후 상속입니다. 상속을 받았어요. 이때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그거는 비과세 불가능,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고 5년 이내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속주택에 대해서도 사례별로 과세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2025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가 1세대 2주택 3주택자가 양도할 때 중과를 유예하겠다. 자, 문재인 정부 때요 1세대 2주택자는 20% 더 내고 1세대 3주택자가 양도하면 30%를 세금을 더 냈는데 이렇게 내년 5월 9일까지는 중과를 유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일반주택 있죠? 이거 일반주택 양도 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 말은 이거예요. 제가 동거 봉양 후에 합가 후에 일반주택을 양도했다. 비과세가 가능하고 또 내가 선일반주택 먼저 내가 일반주택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주택을 받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이게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상속받은 주택,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고 상속받은 주택, 1세대 2주택에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고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도 세금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경우죠. 지금 이분이 말이죠.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에 내가 또 하나의 주택을 샀어요. 그래서 일반 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 적용 안 될 때 세금이 1억 2,300만 원 나왔어요. 원래 세금이 없는 건데 만약에 내가 일반 주택을 먼저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아서 1세대 2주택이 되었을 때 일반 주택을 팔면 양도차익이 5억이 생겼다 하더라도 세금이 없는 건데 이거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오늘은요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농어촌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1세대 2주택 아버님이 2주택 이상을 상속받았을 때 그 누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느냐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상속주택 판정 순서가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 혜택 받는 사람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상속받는 사람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아버님이 여러 개의 상속주택을 가지고 있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내가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긴 주택, 그걸 상속받았을 때 내가 일반 주택 팔면은 1세대 2주택으로서 특례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복잡하죠? 혹시 이런 사례를 가지고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하여튼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고 공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역시 이 시간에도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 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자, 먼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후에 바로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실수 사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2018년도에요. 오피스텔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4억 주고 취득했는데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주택이 아니죠. 그런데 한 5년간 사용하다가 주거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바꿨다는 것이죠. 용도 변경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거용으로 사용했으면 여기에다가 전입신고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무실에서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했으니까 그러면 주택이에요. 그러면 주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다음에 2024년 2월에 그 다음에 오피스텔을 양도했어요. 8억 원에. 자,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은 주거용으로 2년 미만을 사용했어요.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2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당연히 비과세가 될 수 있죠. 그런데 2년 미만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했다는 거죠.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보유기간은 6년을 보유했습니다. 자, 볼까요? 김호평 씨는 2018년 2월에 오피스텔을 4억 원에 취득했죠? 그리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2023년 2월에 주거용으로 사용한 후에 그 다음에 2월에 해당 오피스텔을 8억 원에 양도하였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오피스텔 외에 다른 주택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란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김호평 씨는 양도 시점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피스텔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용도 변경해서 주거용으로 전용했어요. 그러면 주거용으로 2년 이상 주택으로 거주하고 보유하면은 비과세가 되는데 지금 주거용으로 사용한 지 2년 미만이에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오피스텔을 2년 이상 주택으로 사용했다면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비과세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세금을 계산하니까 1억 1,3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실제 양도가액은 8억입니다. 취득가액은 4억이죠? 그러면 뭐 자본적 지출, 직접 양도비용 말고요. 그냥 순수하게 양도 차익은 4억 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6년을 보유했어요. 6년. 그러면 1년에 얼마입니까? 1년에 2%씩 공제하니까 6년이니까 12%를 공제합니다. 예, 12%. 자,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12%를 하게 되는 겁니다. 6년이니까 12%. 12%면은 0.12가 되겠죠? 그러면 4,800만 원 나와요. 그러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니까 양도소득 금액이 3억 5,200입니다. 여기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은 양도소득 과표가 3억 4,9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표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는 세율이 40%입니다. 그리고 누진공제 2,594만 원을 빼니까 납부할 세금은 얼마입니까? 1억 1,386만 원이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했다면 2년을 채워야지요.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금을 내게 된다는 겁니다. 보실까요? 원래는 오피스텔은 업무용이었죠.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판단한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입니다. 따라서 김호평 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2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했기 때문에 보유요건 2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즉 적용받을 수 없다. 비과세 배제가 되겠죠. 비과세 배제라는 건 뭐예요?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주택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이 몇 년이요? 2년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된다. 자, 주거용이 아니었었는데 주거용으로 전용했다면 그 주택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이 2년 이상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양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택이 됐든 어떤 것든 양도할 때는 정확한 진단을 하고 양도해라. 보시죠. 건물을 공부상 용도와 공부라는 건 공적인 장부입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피스텔에서 주거용으로 한다면 당연히 전입신고해야 되겠죠. 확정일자도 받고 그렇죠? 전입신고하고 또 입주자 카드 매일매일 거기서 주거 목적이니까 차 입고 출고할 때 입주자 카드 내부 사진 또 관리비 내역 아무래도 업무용으로 쓰는 거하고 주거용으로 쓰는 수도요금하고 전기료가 달라질 겁니다. 자, 해석 사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매매 특약, 특별한 약정에 따라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했습니다. 주택인데요,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양도물권 판정입니다. 잘 보실까요?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약에 따라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뭘로? 주택을 상가로 변경했어요. 주택을 상가로 변경하는 경우 잘 보세요. 2022년 10월 21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일, 양도일 기준이 되겠죠.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권을 판정하는 것이다.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는 2022년 10월 21일 이후에 매매계약 체결부터 양도일, 양도식이라는 건 대금 청산일입니다. 그 현재 상황에 따라서 양도물권을 판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 주택이었어요. 그런데 양도일 전에 상가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비과세가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고 2년 거주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는데 그 주택을 용도 변경해서 상가로 바꿨어요. 그런데 양도 시점에 상가면은 주택이 아니니까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주택이었어요. 근데 이걸 주택이 아닌 걸로 쓰다가 다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주택이 아닌 것으로 사용했다가 다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다시 이것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할 거냐?
그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산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통산한다.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 그러니까 처음에 주택을 한 1년 사용하고 주택이 아닌 용도로 한 또 2년 사용하고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가지고 2년 사용했다. 그러면 총 3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석 사례 3번 볼까요? 용도 변경된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흔한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1세대 1주택인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상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할 때는 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때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모아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자, 다시 설명합니다. 제가 1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상가를 주택으로 사용했어요. 그렇다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했어요? 그러면 이건 종전주택이고 이건 새로운 주택이니까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양하죠 여러분? 마지막 사례입니다.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거주 요건 적용 여부입니다. 거주 요건은 주택 언제?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잘 봐요. 주택의 거주 요건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주택이 아니었어요. 오피스텔로 취득했죠. 그랬다가 그린생활시설로 사용하다가 그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오피스텔을 취득할 당시는 조정 대상 지역인데 주택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무조건 1세대 1주택이 되려면 2년 보유하고 2년을 거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에 오피스텔이었어요. 그 당시는. 그랬다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해제된 후에 그 오피스텔을 그린생활시설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했습니다. 이때는 거주기간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샀을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어요. 그건 사무실 업무용이었어요. 그걸 그린생활시설로 사용하다가 다시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 이후에 주택으로 용도 변경했어요. 그렇다면 처음에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될 때는 주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서 2년간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양하죠 내용이. 자 오늘은요 여러가지 학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후에 바로 양도했다. 그래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2년 이상을 사용하고 양도해야 비과세가 되는데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용도 변경해서 주거용으로 변경했다가 양도했는데 주거용으로 2년 미만을 보유하고 양도하면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